알면 당신도 법테라! 네, 반갑습니다. 법을 알아가면서 세상 편해진 아나운서 김현우입니다. 법대랑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드리는 1등 공신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1등 변호사 옆에 있어서 든든한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박자를 척척 맞추면서 시작을 하는군요. 예, 신변이 1등 공신 맞아요. 예, 오늘도 아주 뭐 산노랗게 네. 네. 예, 개나리처럼. 봄이 왔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실전을 안 뛰어봐서 법무서운 줄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법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법을 잘못 다루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법은 너무 아름답고 예. 논리적이고 예. 그 완성도가 높은 그 예술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판결문 네, 하나 나오면 네. 또 작품 하나를 냈구나 세상에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좀 든든해요. 예. 우리 신 변호사 예. 누나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예. 혹시라도 뭐 무슨 일 생기면 저 예. 챙겨주실 거죠? 아, 맨입으로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네. 의사를 샀다고 표현 안 하죠. 네. 근데 변호사는 샀다고 해요. 왜 할까요? 돈 내라 변호사들은 이겁니까?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꿀팁 네, 하나 네. 드릴게요. 네, 뭐예요? 혹시 뭐 네. 형사 피해자가 되신다. 네. 피해 네. 상황을 구체적으로만 진술하면은 예. 변호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착하게 맞아요. 진술만 하면 예. 돼요. 싸울 때도 흥분하는 사람이 져요. 네. 예. 침착하게 이 분위기를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흥분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100점 100패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급적 그림 그리듯이 네. 침착하게 설명만 하면은 변호사 도움이 필요 없이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필요 없는 노하우를 왜 알려주세요? 아니 또 법태랑의 꿀팁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드라마 보면은 예. 그 높은 분들이 예. 무슨 일 있을 때 곧 변호사 올 테니까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예. 저도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해봐요 지금. 네, 저도 신유진 변호사, 제 변호사랑 이야기해 주시고 딱 전화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의뢰받은 일이 없는데요. 예. 자, 또 하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법태랑을 아주 꾸준하게 보면 여기에 답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딩동댕. 네. 그거는 진짜 인정 안 할 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주변에서 법태랑 본 분들이 난립니다, 지금. 네. 법태랑 때문에 잠을 네. 잘 수가 없다고. 아, 그래요? 너무 유익한 정보가 많아가지고. 아, 난 또 잠을 잘 쏟다니까 찔려가지고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그러지 않고. 새로 만들어진 법이나 바뀐 법 알아가다 네, 네. 보면은 네. 다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태랑 입법은 오늘의 법 주제가 뭐죠? 정말 당연한데 네. 어려운 겁니다. 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네. 남녀노소 평등법입니다. 그 첫 번째 법안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약칭 남녀 고용 평등법으로 작년 9월에 통과된 법률입니다. 야, 평등한 세상. 네.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 꿈이 뭐예요? 세계의 평화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사실. 그럼요. 우리 법태랑에서 남녀가 평등할까요? 평등하지 않죠. 왜요? 여긴 서열이 네. 신유진 변호사 1위, 예. 김현욱 아나운서 2위. 예. 제가 꼴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못 아유, 이기세요. 전- 1등은 신변은 맞는데 2등은 전 팀장. 제가 꼴등이에요. 서로 지금 꼴찌 놓고 싸우는 겁니까? 1등은 변함이 없네. 아, 1등. 아, 좋네요. 저 더 1등이답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무도 안 되겠어. 다 내 차지야. 예. 자, 어쨌거나 이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안 통과된 법률인 거죠? 네. 예, 핵심이 뭐예요? 네, 이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네네. 개정된 내용인데요. 네. 이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늘리도록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10일까지 가능했는데 네. 이렇게 20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오. 네. 그 보니까요. 그 재난 상황 시 가족이 네. 감염병 확진자로 분류되거나 이 학교 같은 곳들 휴원, 뭐 휴교 명령이나 등교 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계속해서 예. 제기가 돼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처럼 감염병 확산이라든지 이 심각 단계의 위기가 발령되거나 네.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서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간 2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백신이 이제 공급이 돼서 접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제 갈 길은 좀 멀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단지 감염병 환자 아이들을 위한 휴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근로자의 가족, 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손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봐야 할 경우에 현행 가족 돌봄 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 기간 중에 일정 단위를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하루 단위 휴가 신청이 10일만 됐었는데 그걸 20일로 늘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일을 한꺼번에 쭉 쓰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본인이 어려운 어떤 시간들을 좀 잘 보충을 해라.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맞벌이 부부도 문제지만 사실은 말이죠. 한부모 가정 또는 취약계층인 부모, 이런 경우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하나 들리고 있는 게 취약계층하고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2020년 1월 이후 그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야, 한마디로 더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정 개의치 않고 너무 길게 휴가 쓴다고 해고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약간 걱정이 돼요. 그랬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해고를 하거나 또는 뭐 노동 환경을 더 불리하게 처우를 한다거나 그랬다가는 징역 3년 이하 그리고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의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받는 경우에도 혹시라도 신청을 받고 모른 척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딱 강제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용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용인하고, 또 어찌 보면은 그런 사정을 좀 들어줘야 일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법안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첫 번째 법안 잘 살펴봤고요. 두 번째 법안은요, 국회로 출근하는 법의 고수를 모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안에 함께 하실 분 바로 이분입니다. 이 5인 이내의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알고 있는 근로자,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근로자 중에서 이 법을 아는 분들이 좀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Dem ist, was wir in Europa leben. Wir leben in der Président de l'Assemblée mondiale de la santé, Monsieur le secrétaire. to a more sustainable path. 청년의 힘은 국민의 힘의 사내 벤처 역할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는 거는 영세할수록 더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자. 만 19세 되면 출마할 권리를 주자. (20년) 만에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산 영도의 딸, 베테랑급 신인
황보승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20년 만에 돌아왔다니까 제가 20년 만에 재선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국회의원을 하셨나 이런 좀. 20년 전에 제가 국회에서 구급 비서로 네. 일을 했었고 그 그러니까요. 이후에 이제 지방의원을 네. 하다가 그러니까요.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네. 저희도 그 사실은 들어오시기 전에 황보승희 의원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현우 깜짝 놀랐어요. 아나운서께서 얼굴 보니까 90년생인 것 같다. 그래서 어머,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용띠라고 그러셔가지고 88년생인가. 그랬더니 그러면 20년 전이면 너무 어리시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 이제 99년도부터 예. 2000년도까지는 이제 구급 비서로 한 7개월 정도 일을 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04년도에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그 당시에 제가 구의원도 하셨고. 만으로 이제 2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의원을 3번 하고 예. 부산광역시의원을 2번 하고 2018년도 구청장 낙선하고 요번에 이제 총선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구청장 출마할 때까지 네네. 14년 동안 제 선거를 6번을 했어요. 6번. 그게 이제 처음 선거의 베테랑이시네요, 진짜. 지금 7번 했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 거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네. 청년 시절 네. 의원님도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포스터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같은 분입니까? 너무 아줌마 지금이 더 어려 보이시니까 무슨 일이죠? 거의 미스 코리아 포스터 같은데 어떻게 이거 아니 약간 제가 머리가 조금만 더 떴으면 사자머리예요. 제가 네. 그 사진 말고 네. 처음 출마할 때 사진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 사진은 솔직히 좀 예쁩니다. 아, 근데 아니, 이게 이 사진도 재선 사진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 사진도 네. 굉장히 선해 보이세요. 아, 네. 예, 인상은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착한 정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아, 예. 제가 일단 한 분씩 한 분 모실 때마다 네. 저희 3명이 각각 연관돼 있는 거 하나씩 막 억지로 막 찾아내거든요. 네. 저는 이제 부산을 워낙 자주 가고 네. 부산 KBS에 제가 1년간 근무를 했었어요. 아, 맞아요. 네. 예, 자주 그래서 뵀던 것 같아요. 네. 남천동에 네. 있었기 때문에 부산 사정은 뭐 너무 잘 알죠, 제가.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예. 부산 KBS가 이전에 가면서 예. 처음으로 모의 청소년 예. 의회를 예. 연말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거기서 제가 또 뭐 부위원장인가 뭐 그런 거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역할을 원래 어릴 때부터 했었던. 꿈이 정치셨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 꿈은 정치였던 적이 없는데 아. 계속 이제 초중고 학생회장, 반장 이런 거를 했었죠. 예. 네. 꿈을 그러니까 회장이셨네요. 선거에 나가면 그러니까 뭐- 이겨야지만 예, 이게 그러니까. 적성에 예. 풀리는. 예. 예. 자, 저 진짜 뭘 커넥션 찾아야죠. 저는 이제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네. 저희 사촌 동생 닮았습니다. 저하고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예. 부산 저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태종대가 너무 아름다워요. 영도. 네, 그 네. 태종대가 너무 아름다운데 네. 그 아름다움을 좀 더 널리 뭐 알리고자 뭐 해운대만 갔다가 태종대 별로 많이 안 온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많이 알리겠다라고 해서 태종대를 다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감사합니다. 태종대 저는 좋아합니다. 그 네. 연간 한 2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거의 이제 코스가 태종대 왔다가 바로 해운대로 넘어가셔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돈을 쓰시고 가시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좀 안타까운 네. 구조입니다. 네. 돈을 다 해운대에서 쓰는 네. 구조예요. 부산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하시겠다고 유명한 건 영도에 많은데 네. 그 오륙도도 있고. 네. 5, 6도는 영도에서 보이죠. 남부에.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이 바쁜 시즌이죠. 그렇죠. 네. 네. 국회는 네. 조금 한가한 시즌이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네. 4월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 이제 네. 정당인으로서 이제 네네네. 바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제가 또 공동수석 대변인을 맡았고 일주일 중에 이제 3일은 서울에 있고 한 4일은 또 4일은. 부산에 있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워낙 네. 부지런하신 분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하는 일이 한 20개가 넘으시더라고요.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대위 공동수석 대변인, 네. 국민의힘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네. 청년의힘 공동대표, 네. 코로나19 대책 특위위원 와. 등등등. 네. 아니 몸이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대체 다 소화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직을 한 17개, 8개 그렇죠. 이렇게 20개 가까이.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당에서 뭐 이거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실 때 저 못해요 이 소리를 못해가지고 다 맡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몸은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한 게 또 저기서 쓰이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좀 국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별명이 똑순이라고 들었어요. 네. 똑순이라고 하는 것만큼 네. 똑부러지게 네. 성격도 근데 칼 같으실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아이 뭐 정치하는 사람이 칼 같으면 유권자들한테 어필이 안 되니까. 근데 네. 다만 이제 저는 상식과 합리에 좀 어긋나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분개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또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약간 부산 기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부산 계셨으니까 좀 아실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네. 저도 잘 알죠. 네. 네. 근데 이제 맡은 일은 네. 남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죠, 최선을 그렇죠. 다해서 한다. 스스로 조금 엄중한 네. 잣대 같은 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지금 청년의힘 공동대표예요. 네. 뭐 따로 창당하셨냐? 뭐 이런 얘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창당했습니다. 마음대로. 네. 근데 이제 청년으로 네. 저희 보수당 내에서 한 20년 정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이 사실은 저처럼 출마해서 이렇게 의원으로 활동하기까지가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시면 선배님들이 물이 좀 좁군요. 그렇죠.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뭐 약간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청년당을 만들어서 정치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역량을 키워서 정치를 시작하게 해야 되지 않냐. 네. 그게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거고 네. 창당을 했죠. 근데 그렇죠. 당원당규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 개정을 못 해가지고 정식 기구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어떤 그렇죠. 조직인 거죠. 네, 그죠? 네. 저는 뭐 45살에 우리 나이로 45살에 국회에 들어왔지만 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도 30대 정치인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뭐 네. 40대 대통령도 예, 예. 언젠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제가 그러네. 의원님 그동안 내셨던 법안을 보니까 부산에 대한 애정이 아주 듬뿍 담긴 법안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서민 밀착형 법안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그루밍 처벌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N번방 사건으로 네, 사실 네. 국민들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서 사실 피해자가 힘없고 대항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 뭐 정말 영유아까지도 예.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진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들을 보면 온라인상에서 소위 그루밍을 당해요. 그 그루밍이 우리가 고양이가 이렇게 자기를 핥는 걸 그렇죠, 그루밍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털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서서히 현혹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채팅방에서 그냥 뭐 아저씨가 잘해줄게, 뭐 선물도 사주고, 뭐 이모티콘도 날려주고. 현혹되는 거죠, 거기.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뭐 사진을 보내고 그러면서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그러면서 성폭력에 노출이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갖고 있는 각종 뭐 채팅했던 거 사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고 이걸 수사를 하려면 성폭력을 저지르기 이전에 그렇게 그루밍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고 잡아내려면 그런 채팅방에 들어가서 위장 잠입 수사를 경찰들이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 잠입 수사도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 현행법상 안 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약간 이제 불법적인 그렇죠. 일로 치부가 됐죠. 네,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얼굴을 기부해요, 사진을. 사진을 기부하면 잠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경찰들이 그 얼굴로 채팅방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범죄자를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처벌을 하고 이게 이제 저희 당 안에 성폭력 대책 특위가 만들어지고 네, 제가 네, 거기 네. 위원으로 일하면서 네.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루밍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황보승 의원님이 또 재미도 있으시고 예, 말씀도 잘하셔가지고 지금 본 얘기를 못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네. 본 얘기로 제가 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의 딸로서 일반 서민들 약자의 편에서 이제 다양한 법안을 내고 계신 황보승 의원님의 오늘 주제에 걸맞는 법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라는 주제에 맞는 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살펴보죠. 네. 자, 황보승희 의원의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남녀노소 평등법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5인 미만도 직장 내 괴롭힘 노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네. 실제 범죄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는 거는 영세할수록 더 생깁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고 300명 이상 사업장보다 그 5인 미만 사업장이 좀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오히려 괴롭힘을 당해도 고발을 잘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든 근로자는 평등해야 된다.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자. 근데 이게
경찰이 단속하고 하기 아마 힘드실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하시지만 네. 괴롭히시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영세 사업장은 더 심하다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56.9%가 개선됐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은 여전히 50% 이상이다. 근데 신고를 못했다가 한 20%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영세 사업장일수록 더 케이스가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성에 있어서 또 그렇죠. 가까우니까 어떻게 네, 보면 네. 그죠. 그 기업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근로자 좀 전체가 대상이 돼야 된다.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더 큰 의미의 좀 법안이라고 저희가 봐도 되겠는 거죠. 네, 네. 모든 근로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기조하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아까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아요. 예, 5인 미만하니까 영세 사업자들이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안 괴롭히면 된다. 그럼요. 예, 네. 정답이네요. 네, 잘해주시면 그러니까 떳떳하면은 이 법안이 있던 없던 간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안은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네. 자, 세 가지 법을 합쳐서 한 가지로 명령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청년들이 힘쓰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청년 패키지 3법입니다. 아, 역시 아까 청년의 힘 당답게 청년과 관련된 법안 나왔습니다. 그 세 개의 법안인데요. 네네네. 각각 우리 의원님들 각각 이렇게 발의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청년당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예. 이제 아까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은 광역의원이나 지방 그 구군의 이 기초의원 출마할 때 네. 지금은 여성에게 의무로 한 명 공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1번을 여성에게 주거든요. 네. 여기에 추가로 여성과 청년에게 이제 한 의석을 준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선거권은 만 25세예요. 피선거권이. 그렇죠. 피선거권은 피선거권이 만 25세고 25세, 선거권은 18세. 예. 근데 왜 피선거권이 만 25세여야 선거할 되죠? 수 있는 건 엄청 낮은데 왜 거기에 이해되세요?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은 나이가 더 훨씬 많아야 되는가? 이 만 25세가 그닥 기준이 대학을 없어요.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뭐 대학을 아, 졸업하거나 그런 아니면 어떤 군대를 것 때문에. 갔다 온 아. 나이 뭐 이 정도 감안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도 네. 만 18세,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만 19세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만 18세에 선거를 한번 해봤으니까 네네네. 만 19세가 우리가 민법상 성인의 나이예요. 네. 그래서 만 19세 되면 출마할 권리를 주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발의해서 이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당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네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돈이 있어야 사업 계획도 자기들끼리 네네. 세워보고 눈치 안 보고 예. 그리고 의결권도 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해서 정당에 우리가 그 정당 교부금을 줍니다. 예. 지원금이 나오죠. 지원금을 주죠. 예. 거기서 5% 이내는 청년당에게 주자.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너무 좁은데 그 문을 좀 더 현실적으로 확대하자라는 의미가 여기 많이 담겨 있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어와. 예, 그러니까요. 정치하고 싶으면 예. 우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19세로 낮춰버리고 네. 예, 교부금도 많이 여기에는 그 일률적으로 네, 줄 수 네. 있도록 개정을 해서 네. 이들이 마음껏 정치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주자. 네. 이제 이런 의미신데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물론 이제 성인의 나이는 맞지만 그 나이에 정치를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연세가 많다고 해서 정치를 다 잘 아나요? 하긴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게 네. 관심의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에 청년당 하면서 제가 지금 부대변인들을 10명을 선임을 했는데 네네. 대학생위원회에서 선임을 했거든요. 아 그럼 실제로 대학생? 예. 저희 당 안에 원래 대학생위원회가 있었어요. 예. 그 대학생들 중에 제가 부대변인을 2명을 선임을 했는데 네. 논평을 잘 씁니다. 이 지금 뭐 LH 부동산 투기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논평을 막 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 이 정치라는 건 결국 이제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네. 관심 있는 사람. 네. 이런 분들은
충분히 그 청년의 민첩함, 시대 변화에 저희 그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보다 더 창의적일 수 있고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제대로 된 고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사실은 충분히 합리와 상식성은 저는 장착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면 기회를 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관심의 문제라는 게 정말 공감이 됐고 어린 나이부터 키우고 지원하고 또 이 사람들이 정치에 발디딜 수 있는 그 길까지 좀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의무 공천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게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면 정말 젊은 유능한 정치인들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네요. 그러네요.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당에 오실래요?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뭐 관심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청년이라기엔 좀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그런 걸 아니 20대 아니셨나요? 애가 있어요, 애가. 네? 40대입니다. 저는. 정말요? 아 좀만 젊었어도 제가 이제 제가 여기서는 딱 설득할 타겟을 찍었는데. 우리는 보기에도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인정해야죠. 슬프네요. 제가 막내 맞습니다. 셋 중에는. 아니 근데 의무공천 말씀하시니까 정말 여성 의무공천으로 넣어서 실제로 여성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무공천제라는 것이 그만큼 청년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로서는 제일 화끈하고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국회 같은 경우는 아직 여성을 뭐 지역구에 뭐 준다 이게 아니라 여성 의무공천 30% 할당제. 그렇죠. 그걸 이제 강제는 아니지만 되도록 따름으로 해서 국회의원 수가 한 20년 만에 한 4%대에서 지금 19% 지역구 비례 포함해서 19%가 됐거든요. 근데 지방의회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정치에 여성과 청년 시대가 저는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몰랐는데 보니까 그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치 참여율이 OECD 최하이네요. 네. 이거 자막으로 나가야 돼요. OECD 몰랐어요. 121개국 중에 저희가 118입니다. 에? 지금 현재 우리 21대 40대 미만 국회의원이 4.3%거든요. 제가 아까 네.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김민석 의원이신가요? 네. 그분이 30대? 20대인가 20대? 30대인가 돼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보다는 더 어린 분들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에 이제 저는 아까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네. 예. 그 당시에 이제 586 민주화 운동 세대들이 30대 대거 들어와서 대거 그냥 진짜로 비율이 확 높아졌는데 지금 그분들 그대로 정치하시잖아요. 그분들이 20년 하시면서 지금 60대에 가까워지셨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청년들의 기회를 줬냐? 안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이 4.3%밖에 안 되고요. 북유럽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북유럽이 이렇게 북유럽이. 북유럽은 뭐 정치 선진화 지역이고 거기서 뭐 핀란드 산나마린 뭐 30대 맞아. 그렇죠.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마크롱 예, 마크롱 대통령도 뭐 마찬가지로 워낙, 아주 젊은 30대에 예, 되셨고 영부인은 뭐 나이가 많지만 네. 15세 이후 청소년기부터 정당 활동을 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30대, 40대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 훈련을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갑자기 툭 혜성처럼 나타나는 건 그렇죠.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정치 연령이 낮아져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들이 모두 바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신 거죠? 그거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의원부터 네.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지방의원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지역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건 이제 당 안에서 청년위원회, 차세대 여성위원회 이 조직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당하고도 교류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 지역에 출마하려면 그 지역 정치인들하고 또 가까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 기회를 주고 지방의원도 시키고 또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국회의원도 되고 또 때로는 외부에 또 훌륭한 청년들을 영입해서 또 국회의원으로 출마도 시키고.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명문이라고 하는 집안도 있고, 네, 그죠? 네. 예, 그 대대로 정치를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이 정치 역사가 외국에 비해서 짧으니까. 길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학교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비율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저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뭐 젊으실 때부터
아마 그 정치를 할 기회가 있으시고 쭉 이어오시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 아데나우 재단 같은 데서 그렇게 재단이 있구나. 네, 그 기금으로 정치 훈련을 자꾸만 시키는 것이죠. 네. 네. 기금 말씀하셔서 네.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정치 자금 지원 네.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뭐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하시는 걸까요? 얼마를 지원하시는 아까 걸까요? 이제 5% 얘기하셨죠. 그죠. 정당에 네. 이 주는 보조금이 우리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죠. 비례해서 가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 같으면 의원 수가 2배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2배 더 네. 많겠죠. 180석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00억에서 저희가 5%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네. 10억 이내로 그 정도 뭐 자금을 일단 처음이니까 네, 주면 청년들이 이 안에서 스스로 꿈꾸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기에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현재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뭐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미래까지 예, 먼 시각으로. 제 미래도 지금 불투명한데. 아니, 너무 재밌게 청년들의 얘기해 주셨어요. 미래를. 네. 먼 미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앞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해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해 주신 청년 패키지법도 적극 추진하시겠지만 올해 또 어떤 입법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뭐 일단 청년과 관련해서는 일단 외형을 만드는 것을 했는데 예. 지금 설문조사에 보면 청년들이 아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문제, 예. 결혼, 그다음에 할게 결혼하려면 너무 살 집이 있을 주거 문제, 예. 그리고 육아, 보육, 그리고 공정의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 열심히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구가 있으니까 네. 지역구 주민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법안들. 저희 혁신단지가 있어요. 예. 그 해양수산 공공기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여있는 클러스터가 영도에 있습니다. 해양대 옆에. 아. 예. 그 클러스터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네, 또 네. 관련된 적인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상임위가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맞죠? 워낙 과방위 그게 컴퓨터가 많아가지고.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과방위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과학기술이라는 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것인데 신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들이 산업으로 잘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이 산업화가 됐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제의 범위에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은 여기는 법을 만들까보다는 법을 걷어낼까, 규제를 줄여줄까,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앞으로 하실 일 굉장히 많으시네요, 또. 예.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동안이시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좀 발굴해 주시면 어떨까 네. 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네. 예전에 이제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당이 건강해진다 이런 말씀 젊은 피, 젊은 피라는 얘기 많이 어쨌든 했죠.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고 예. 이좀 비율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오래 계셨다고 또 물러나라 이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국회 안에 그런 구성 인원이 좀 네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 해봤습니다. 예. 아니 저는 황보승희 의원님이 나오신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 어떻게 훅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지금까지 나오신 그 어떤 의원님들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마지막에 또 깨알같이 과방위까지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아주 알차게 정말 1초도 남김없이 보통 지금 하시는 일만큼 열심히 방송도 임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멋진 행보를 제가 지켜보면서 또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오늘도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나운서인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법들이 아주 쏟아지는 시간인데 이걸 또 저희가 재미있게 구성해가지고 네. 극화를 해서 맞아요. 꽁트를 하잖아요, 저희가.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면서 귀에 쏙쏙 박히는
아, 나만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신우진 변호사가 있어서 아 정말 I'm so happy. 왜 갑자기 이렇게 아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1등이잖아. 아나운서님이 진심이 저는 막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덕분에 네. 정말 연기 욕심이 더 샘솟는 것 같아요. 왜, 나 때문에요? 너무 잘하시니까 질 수 없다? 아, 저한테 경쟁심을 느껴요? 네, 그렇죠. 분야가 달라요. 저는 방송인이고 여기 변호사잖아. 아, 난 너무 질투심이 느껴져. 야, 미치겠다. 그럼 나 오늘 또 법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재밌네요. 자, 오늘의 궁금법 사연을 보니까 이런 분쟁이 있네. 조의금, 부의금 분쟁.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뭐 재벌들 얘기 아닐까요? 뭐 예전에 신격호 회장 살아생전에 네. 그 부의금 냈는데 조카들이 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조의금을 냈는데 그 돈을 뭐 하면서 낸 게 아니라 그 장남에게 준 거예요. 진짜? 네, 그랬더니 동생이 그 오빠 혼자 다 가지면 안 되지. 그리고 또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얼마나 수십억이라고 합니다. 네? 네. 조의금이요? 네, 그래서 법정으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신격호 회장의 뜻은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서 사용해라가 아니라 장남에게 준 의사가 맞다. 그래서 장남에게 준 증여다라고 해서 동생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달라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 네. 그리고 웬만한 부자분들은 조의금 안 받으시던데. 이거는 가족끼리니까. 네. 조문계에게는 안 받을 수 있지만 네네네. 가족들 가족이니까. 사이에서는 네네. 서로가 이제 위로 차원에서 그렇죠. 조의금이 네. 전달이 되니까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만나보고 그 해법도 함께 찾아보죠. 자, 사연 들어갑니다. 내가 죽거들랑 사람들 죄다 부르거래. 내 그동안 갖다 준 부의금이 집값 정도는 될 끼다. 엄마 없는데 무슨 부의금이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엄마. 아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아 힘드니까 말하지 마. 그래도 내 삼아, 니한테 해준 게 없다 아이가. 이 집도 니 남동생이 다 날려쳐 먹어서 내가 그냥 속에 엄마 힘쓰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가만히 있어, 당신. 어머니가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는 저를 기필코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다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남겨줄 재산이라 생각하니까 나는 이만 간대. 자, 그렇게 어머니는 오랜 세월 두 아이를 위해 살다가 떠나셨습니다. 평소에 축의금은 몰라도 부의금은 다 챙겨야 한다며 부르지 않아도 장례식을 찾아다녔던 어머니. 어머니의 장례식 날 얼마나 열심히 남의 장례를 챙겼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따 나가 말이오. 그니까 자네 어머니의 사촌의 팔촌과 한 동네 사는 사람이요. 근데 어찌 나까지 불렀는가? 이거 참 신통하네. 어르신, 오가는 정이라고 아십니까? 어머니는 반드시 어르신께 연락을 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참, 아이가 어머니가 평소 참말로 부침성이 대단하셨구먼. 우리 아버지를 딱 한 번 봤는데 아따 그걸 그냥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오셨더라고. 엄청 대단한 분이요. 어쨌든지 간에 상심하지 말고 잘 보내드리게. 진짜 엄마가 그랬어? 당신 대단하다. 어머, 오라버니 오셨어요? 오 경아, 나의 꽃사슴. 여전히 당신은 아름답군. 늙었지 뭐. 어떻게 왔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아? 어떤 워먼이 연락을 해왔지 뭐야. 안 오면 쓰리대가 고생할 거라고 협박하면서. 오 마이 갓. 우리 올케가? 아유, 쟤는 참. 아유, 어쨌든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빠. 자, 여기 봉투. 나의 경아. 두툼하게 넣었으니 장례식 머니에 보태. 아유, 참 부자는 역시 다르구나. 어머머머, 고종의 사촌을 사둔 어르신. 아니요. 나는 이종의 사촌의 사돈이요.
자, 그렇게 사람이 오가기를 무려 2천여 명. 부의금 통이 차고 넘칠 만큼 사람들이 다녀갔고 무려 약 2억 원이나 되는 부의금이 들어왔는데요. 돈 앞에 장사 없다 했던가요? 남매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형님, 이건 아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돈을 왜 형님이 챙기시죠? 아니 누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얘들 봐라. 어머니 유언 못 들었어? 엄마가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하셨잖아. 내 거라고 하셨잖아. 누나 눈 똑바로? 아니 엄마가 누나만 봤어? 나도 봤어 해달프게. 너 돈 보더니 눈이 180도 돌았구나. 어디다 대고 누나한테. 형님, 사람들 다 부른 게 누군데 이딴 식이세요? 모르겠고 1억 내놔요. 뭐? 1억? 야, 장례 비용 3천만 원에 49제 위패 봉안에 5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 이거 왜 이래? 아이 뭐 장례식 비용 그렇다 쳐도 다른 건 누나가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그거 포함하면 안 되지. 그리고 부의금은 엄연히 상속이야. 아 왜 이렇게 무식해? 이 자식이. 야, 너 말이면 다야? 상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이게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네요. 진짜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그 실제로 검색해 보니까 네. 폭행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 외할머니 집에 부의금 훔친다고 뭐 네. 폭행한 조카들이며 그다음에 장모님 부의금 안 챙겨오면 죽인다고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에 부의금 가지고 분쟁이 있어서 실제로 막 폭행과 뭐 각종의 법률 분쟁이 예.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예. 그에 관한 장례라든지 상속에 관한 예. 문제가 많지만 네. 오늘은 딱 꼬집어서 부의금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자식이 둘입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참 열심히 조문을 다니신 덕분에 물론 뭐 그뿐만은 아니겠죠. 사람들에게 잘 대하시고 진정성 있게 하셨으니까 이분들이 고마워서 오셨을 텐데 야, 부의금이 2억 원이면 진짜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부의금도 상속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의금과 상속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상속이라는 거는 예. 피상속인 그 예. 망인이 예.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 예. 그 재산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부의금이라는 거는 이미 사망하신 다음에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의금은 상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부의금은 어떤 개념하고도 또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부의금은 딱 이제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건부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조건이냐. 준 사람이 그 유족에게 그 유족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로금과 그리고 또 뭐 생활에 대해서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그 대신에 이 부의금은 장례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해라라는 그렇죠, 그렇죠. 조건부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이런 법정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의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조문이 없는데요. 그래서 판례에서 이 부의금에 대해서는 장례 비용에 먼저 충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나누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상속 같으면은 뭐 요즘에는 1대1, 1대1 똑같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n분의 1이잖아요. 똑같이. 네.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오히려 네. 이런 거 다툼의 소지가 좀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장례식 비용은 그렇다 쳐도 49제나 위패 봉안 비용은 이제 개인적으로 했다면서 그건 누나 보고 내라는 건데 예, 아무리 상의가 없었다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판례에서는 49제나 네. 위패 봉안 비용도 네. 사회 상규상 장례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판시를 해서요. 예. 이런 금액까지 모두 상속인들이 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장례 비용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2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네. 장례 비용 3천만 원 빼고 예. 1억 7천만 원을 그럼 똑같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법원에서 최근에 이런 판단을 했어요. 이 각자 조문객에 비례해서 나눠라. 조문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이제 남매니까 네. 누나 누나를 쪽으로 보고 온 사람이 더 조문객과는, 많으냐 네. 아니면은 자기 쪽으로 네, 온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많으냐. 이렇게 나눠라라는 판단을 한 게 있는데 그런데 또 과거에 1980년대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네. 상속 분에 따라서 네. 나눠 가져라라고 판단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직 어떻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크게 부의금을 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증여의 의도에 맞춰서 해석을 하느라고 최근에 이런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편안하게 부의함도
네. 여러 개 나누면 좋겠네.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신랑 쪽 신부 쪽 축의금함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건 정확하게 그래서 온 수만큼 본인들이 계산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그걸 본인들이 그 가져가는 게 상례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려워. 함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뭐 온라인 송금하면 될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요즘 본인이 많이 찾아가는 그 형제 앞으로 그러면 분쟁이 없을 것 맞아. 같아요. 문화가 좀 바뀌면은 이런 네. 일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게 네. 부의금으로 장례 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네. 충당이 안 되는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궁금해요. 네. 이게 이제 2억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장례식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부의금보다 장례 비용이 많이 나왔어. 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객출을 해야 되나? 소위? 이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서 네. 먼저 장례 비용이 충당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 상속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속분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담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혹시 지금 이게 이 경우가 애매한데 네. 그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라고 하면 증여죠. 네.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모님을 보고 내서 자식들이 갖는다면 상속이죠. 네. 그럼 이제 증여면 증여세가 있고 네. 상속이면 상속세가 있는데 네.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보려면은 그 증여한 금액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공제받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1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의금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렇죠. 금액이 커진 거지 예, 예. 그 한 사람이 낸 금액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억 냈다고 문제가 있죠. 그렇죠. 한 사람이 그렇게 2억을 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증여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없다고 재벌이면 보시면 모를까. 돼요. 네. 네. 이렇게 2억씩 몇 억씩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요. 2억이 들어오는 부의금이라면은 아우 이거는 뭐 어쨌거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이 자식 간에 싸우는 모습은 이거 보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맞습니다. 해봐요. 정말 네. 자식 간에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 상속에 관해서 정말 의가상해서 네. 그 뒤로는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들도 꽤 많고 저도 상속 관련해서 네. 사건을 좀 했거든요. 저도 상속 관련해서 인연을 끊었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사건을 다루셨구나. 네, 사건을 좀 했는데 네. 아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예, 결국에는 막 눈물바다가 되었어도 저 사람은 아유. 안 본다 이렇게 해버리고 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네요. 부모님 알겠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게 네. 뭔가 싶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자, 뭐 어쨌거나 가족 간의 정, 형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평하게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판례가 있었다는 점. 예,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할 법하지까지 아주 다부지게, 야무지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4월입니다. 정말 꽃이 만개한다는 4월 문 앞에 섰는데요.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그냥 몸이 근질근질근질 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올해도 쉽지는 않아 보이죠?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럴 네. 때 또 사람 모였다가 봄이 또 사람 너무 설레게 하잖아요. 음. 네,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랜선 여행 같은 거 있거든요. 봄에 꽃 네. 구경 간다고 예쁜 옷을 입고 여자들은 그러는데 그러지 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요즘에는 뭐 랜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쁜 옷을 입고 집에서 사진을 찍고 그걸 인별그램으로 올리면서 서로 간에 예쁜 옷을 입었는데 나가고 싶거든요. 네. 언택트 외출을 맞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본인이 개나리꽃 입으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인별그램에 올려라. 이런, 인별그램.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중국 한나라의 공자로 불리며 법치주의를 주장한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굳고 바르다. 참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법을 잘 지키려면 법을 일단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반인에게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없다는 게 그래서 안타까운데 대신에 여러분 곁에는 알면 알수록 재밌는 법방송 바로 법태랑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